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날 만나보는 두 분이죠. 박지훈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모시고 박장대소 이어갑니다.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사망한 전두환 씨 이야기부터 해보죠.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음 주가 아마 결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9일이 결심이었고요. 예. 결심이 된다는 거는 곧 12월 정도에 선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1심에서 지금 유죄가 났었어요. 예. 뭐 2심까지 계속 부인하는 상황이긴 한데 피고인이 사망을 했을 때 예. 뭐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하. 공소 기각 결정이 납니다.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예. 공소 기각 결정으로 재판이 종결이 됩니다. 예.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뭐 방법이 없죠.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한다는 게 그 사람을 처벌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럼 민사는 어떻습니까? 민사는 지금 1심에서 지금 전두환 측이 졌던 걸로 예. 지금 7천만 원인가 뭐 몇천만 원 지금 위자료 소송이 들어갔었는데 예. 그것도 궁극적으로 만약에 이 상속인들이 유족들이 뭐 소송 수결을 하거나 또 상속 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포기를 해버리면 그것도 지금 끝나버린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전두환 뭐 공과 과 뭐 이런 얘기 뭐 하는데 공보다는 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좀 정리가 좀 되고 좀 법정에 가서 뭐 했으면 했다. 결국은 이게 모든 게 같이 무덤으로 지금 들어가 버리는 그렇네요. 역사적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추징금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다 못 냈는데 추징금. 다 못 냈고요. 지금까지 미납한 추징금 액수만도 95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아예 집행조차 되지 않았는데 예. 일단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추징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런 벌금이나 추징금은 일단 이 개인에게 귀속하는 거라서 이 상속이 된다라고 평가를 받지 않고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에 예외 규정을 두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벌금이나 추징금 같은 경우에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계속 중이었고 항소심 중이었지 재판이 확정된 그러니까 종결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률 규정에 의할 때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금 명목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게 좀 맞아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상속 재산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은닉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2013년도에 특별 환수팀까지 꾸려서 들여다보고자 했는데 실제로 추징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상 추징은 어렵게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아있을 때도 추징하지 못했는데 네. 사망한 데서 추징할 수 있겠느냐. 더 어렵죠. 이것 때문에 그래도 노태우 씨는 추징금을 다 냈으니까 네. 좀 다르다. 그럼 박지훈 변호사가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보통 분들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벌금은 형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벌금은 뭐 그걸서 노역적 유치라고 하긴 하지만 예컨대 징역형이 있으면 그거보다 좀 밑으로 받는 게 벌금형이고요. 추징금 같은 경우는 예컨대 뭐 몰수를 하거나 범죄에 쓰이거나 범죄를 통해서 얻었던 것들을 이제 몰수를 할 수 있는데 몰수할 수 있는 그게 없다면 가액을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벌금은 형벌 일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추징은 몰수하는 거를 좀 다시 예. 받는 거를 추징이라 합니다. 장부라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불법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어쨌든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이 한 2,205억 정도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불법적으로 이 돈을 얻어냈으니까 이 돈은 다시 토해내라 국가에. 맞습니다. 그게 이거죠? 추징금 네. 개념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 명목으로 또 다투고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공매로 넘기겠다고 검찰이 예. 한 부분에 대해서도 막 법리를 따져가면서 다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반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무방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확인한 금액만 2,205억인데 맞습니다. 그렇죠. 뭐 이 위에 알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더 법에서 있을 수도 있죠. 확인 못한 거. 예. 근데 그 중에서 집행이 이루어진 게 1,249억 원이니까 900여억 원이 남았죠. 900여억 원은 어디로 갔느냐? 누구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땅에 묻혀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 자체가
없는 돈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을 하는 거거든요. 범죄에서 이득을 취했던 돈이기 때문에 900억이 누군가는 갖고 있을 겁니다. 법원이 책정한 것은요. 알겠습니다. 국가장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건 불가능하죠? 네, 국가장법에 따르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가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장법에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긴 사람, 또 추앙받는 사람 서거했을 때 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또 더더군다나 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금 내란,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았기 때문에 예우받기 어렵고요. 또 국립묘지법상의 안전 배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지에 가기도 어렵고요. 국가장도 지금 법상으로 뭐 무리하게 한다면 가능은 한데 노태우 같은 경우는 했지 않습니까? 근데 현저한 공헌을 남긴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앙받는 예.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예, 지금 외국 언론에서도 전두환 씨 사망에 관한 소식을 속보로 내던데 다들 독재자, 학살자 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근데 뭐 오늘 보니까 우리 언론이 어떤 언론은 서거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서거라는 용어가 이게 그렇게 쓸 게 진짜 아닌데요. 예, 맞나? 외국 언론에서조차 독재자 학살자라는 제목을 달아가지고 기사를 내고 있는데 우리 언론은 왜 이런지 좀 헷갈린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다른 얘기 해보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압류를 피하려고 외손자들에게 양평 땅을 증여했다. 이건 뭔 말입니까?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이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해서 불법 요양급여비를 수령했다라는 혐의로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이 됐었죠. 예.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불법 수익인 겁니다. 예. 불법적인 병원을 운영했으니까요. 무자격자가. 그래서 환수 결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렸고 이걸 통보를 합니다. 올해 1월에. 그러니까 그 직후에 시가 20억 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외손주 2명, 둘 다 20대라고 하는데요. 증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 환수 결정을 내렸을 때는 이미 부동산이 증여가 이뤄진 지 마친 지 11일이 지난 때여서 이 집행할 부동산이 남아있지 않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요양병원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얻은 금액이 한 30억 원쯤 됩니까? 맞습니다. 그 30억 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추징하려고 했더니 네. 그 최모 씨가 그걸 알고 미리 손자들한테 줘버려가지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 추징할 땅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종전에 32억 4,139만 원, 그러니까 한 33억 원 정도를 추징하겠다라고 알렸더니 이런 고가의 고액의 부동산을 증여해버린 겁니다. 아니 이거 전두환 씨 때도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추징 못하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네. 이게 형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라는 범죄가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재판에 질 거 대비해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렸을 때 지금 성립하는 범죄인데 징역 3년 이하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재판에서 지거나 나중에 문제될 걸 예상해가지고 미리 빼돌리는 형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문제될 수 있고 더 하나 또 문제되는 게 24세, 26세입니다. 예. 글쎄요. 얼만큼 돈을 벌었는지는 말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뭐 세무당국에서 이게 젊은 사람들이 좀 10억 원 규모의 어떤 부동산을 취득한다?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을 하거나 아니면 재산 소득 과정을 입증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증여인데 그냥 증여에서 납부 없이 줬다 그러면 증여에서 납부 대상 되기도 합니다. 예. 10억 정도면 대략 한 30%거든요. 5억에 10억이. 지금 보면은 증여했다고 나온 거 보니까 그러면 증여세를 냈을 것이다. 다만 박지훈 변호사 말대로 그 증여세도 증여세가 나옵니다. 몇 억인데 그거를 어떻게 20대가 가지고 있느냐. 물론 뭐 부자 20대일 수도 있는데 그 증여세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대신 내준 거 아니냐. 2억이나 3억 나오면 그 3억에 증여세 10%도 내야 됩니다. 그 문제도 있다. 네. 무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 사실은 이 사람들 돈도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만일 거죠. 법으로 처벌 못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류 나오기 전에 혹시 아니면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다 증여해버리지 뭐하러 갖고 비속들은 줘버리죠. 네. 자식들한테 손자들한테. 이건 문제가 있다. 다만 지금 윤 후보 측 입장은 어떤지요? 아마 그러니까 압류를 피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가 무조건 뭐 부동산을 사전에 증여하고 제3자 명의로 돌려놓는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강제집행 면탈할 대상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그 재산만 있는데 그것을 제3자 명의로 돌려놓으면 처벌을 받고 나머지 집행 자산이 있다면 그거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된다라고 평가받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최모 씨의 그 환수 통지를 받은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거의 상응하는 그런 액수의 재산이었다. 그렇다면 강제집행 면탈죄로 이 부분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는데 나머지 재산 집행할 게 없다라고 판단받으면 이 부분 또 아마 수사에서 기소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 장모 최모 씨가 주거지 이탈로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보석 조건을 어디에만 있으라고 그랬는데 네. 어기고 계속 다른 데로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석 취소될 수 있느냐? 보석 취소될 수 있죠. 왜냐하면 보석이란 건 허가를 내줄 때 일정 정도 조건, 전제, 지켜야 되는 약속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당시에 보석을 허가해 줄 때 일단 경기도 남양주 주택, 그 자택에만 있어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실제로 한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보니까 뭐 양평, 서울, 뭐 이런 딸 집 기타 등등에 계속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부분은 그냥 좌시하면 안 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위치 추적 신청까지 우리가 하겠다라고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장모 최모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게 재판에 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검찰의 신청을 무모하다고 평가를 하면서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근데 거주지 제한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석할 때. 그런데 그걸 어기고 일반인들은 어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스페셜한 사람들이니까. 저는 좀 제가 변호사지만 저는 의뢰인이나 네. 주소지 옮기는 것도 되게 조심해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법원에서 통보를 주거든요. 주소지 옮기면 반드시 얘기해달라. 예.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재판받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재판부가 갖고 있는데 보석을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죠. 근데 그 조건을 어긴다고요? 참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관련자들이 다 구속됐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김건희 씨 소환은 불가피하다. 박지훈 변호사는 계속해서 뭐 지난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소환할 거다. 이렇게 계속 저는 얘기했는데. 참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수사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런 군 검찰에 있으면서 이런 수사를 해본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하면 실제로 지금 모든 사람은 구속되거나 모든 사람은 기소가 됐습니다. 사건 예, 관계자들은. 예. 남은 사람은 김건희 씨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대선 레이스가 더 빨라지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논리에서 최대한 빨리 부르지 않겠나. 왜냐하면 더 할 게 없어요. 다 불렀고 아니라면 아니라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고 기라면 당연히 또 불러 조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시기로 저는 지난주 주말쯤에 출두 통지를 하고 이번 주 초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좀 소환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원래 보도가 안 되는 걸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 못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뭐 한 보도에 따르면 담당 검사가 좀 적극적이지 않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 검사가 H 검사이긴 한데요. 그 검사가 예전 조국 사모펀드 사건 수사했던 검사이기도 하고 뭐 윤석열 측근이다 뭐 이런 겁니까?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대로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건 사실 근데 그건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죠 이거는. 뭐 언제까지 안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안 부를 수 없죠. 지금 그 권오수 회장 영장 청구를 할 때 김건희 씨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해서 뭔가 연결고리를 못 찾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동안 실제로 김건희 씨가 10억 원이 든 주식 계좌를 넘겼다는 그 이정필 씨, 그 사람이 도주를 해가지고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에서는 이빨이 빠진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백을 지금 메우는 과정이고 이정필 도주했다 구속 이미 영장 발부됐고 권오수 회장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김건희 씨를 부르지 않는다? 단순한 쩐주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통정 매매에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의혹이 여러 정황상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를테면 블록딜 형식으로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 두창섬유로부터 주식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면서 이게 장내에 어떤 반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외에 처리를 하는 그런 수법까지 활용을 했다면 부르지 않고 과연 이 수사 마무리가 될까?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지켜보기로 하고요. 고발 사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던데 뭐 어떤 언론에서는 기소 가능성, 어떤 언론에서는 불기소 가능성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각자 언론의 바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가장 큰 범죄는 직권남용죄입니다. 이 손준성이 밑에 제3의 검사를 통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 고발장 같은 걸 작성해서 뺑 돌려서 다시 받게 하는 이게 직권남용 혐의. 또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등등의 지금 범죄가 업무상 비밀누설죄 범죄인데 범죄가 이게 그것만 봐도 저는 물증이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혐의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렇지만 뭐 일단 기소가 될지는 안 될지는 봐도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관심이 가는 게 김웅 의원에 대한 기소라든지 예? 아니면 제3자 특히 한동훈 아니면 김건희 씨 또 뭐 정점식 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소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뭐 기소가 되는 게 뭐 당연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공수처 기소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다툴 여지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고 마무리 짓기는 어렵고 나머지 지금 제가 말했던 사람들은 지금 상황상을 봤을 때는 기소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소환조차도 지금 안 했었거든요. 오늘 문화일보에서는 손준성 혐의 모두 성립 안 된다. 바람 같아요.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다. 안 하면 무리한 수사예요. 안 하면. 좀 해석이 많이 가미된 것 예, 같고 예. 일단 검찰에서 공수처에 넘길 때 손준성, 김웅, 조성은으로 이어지는 그 어떤 프로세스는 위조되지 않았다, 변조되지 않았다. 이건 있는 사실 그대로다라고까지 수사를 해서 넘겼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로서는 당연하게도 손준성 검사랑 이 김웅 의원은 기소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수사에 다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면 아마 법원 판단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맡겨보고자 할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까지 공수처가 뭐 소환을 한다거나 기소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표해지는데 일단 이 고발장이 문제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가 제대로 특정이 돼야 이 수사 실마리가 풀리는데 아직까지는 누가 썼는지를 이 공수처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장 어려울 것 변호사 같습니다. 말처럼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를 소환 조사한다든가 혹은 뭐 기소한다든가 하는 건 좀 어려 보인다. 예. 다만 판사 사찰 사건은 윤석열 후보를 기소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판사 사찰 관련 사건은 조금 더 많이 진전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행정법원에서 여러 가지 증거 조사를 통해서 행정법원 판결문에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예. 눈에 띄는 부분이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배포 지시입니다. 작성된 거를 검사들한테 다 배포를 해가지고 조금 업무에 활용해라라고 직접 윤석열 후보가 지금 지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손준성 검사가 지금 소환이 되면 판사 사찰 이 부분을 지금 조사를 받을 걸로 보이고요. 예.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지금 본인이 민사재 법정에 가서는 본인은 아니다 지시받고 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본인이 공수처에 가서 내가 아니다 하는 즉시 바로 이 혐의는 또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손준성 검사를 조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뭐 대장동 수사 상황인데 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 다 기소가 됐죠? 네. 최초의 영장에 기재된 거랑 거의 유사하게 더 추가된 건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뇌물죄는 우리가 말했던 유동규 씨한테 700억 주려고 했던 약속했던 그 부분 또 이 남욱이 정영한테 35억 줬던 거 그거가 뇌물죄로 보이고요. 배임죄가 있습니다. 배임죄가 1,000억 이상이긴 한데 배임죄가 이 손해를 끼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장에 나갔던 배임죄, 뇌물 또 그리고 김만배 같은 경우는 횡령죄, 자기 횡령죄 등등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예. 자, 배임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검찰이 어제 공소장에 적시한 배임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배임액이 계속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배임은 이게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이 액수를 특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처음에 김만배 씨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1,163억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영장에서는 배임액이 651억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공소장에는 1,176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시행사업을 일으켜서 얻은 이익 그리고 앞으로도 분양이 이루어지면 얻게 될 이익의 뭐 절반, 공사 지분의 절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거 상당히 자의적입니다. 저는 이 계산식을 보고 이거 공소유지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배임이라 하면 뭔가 배임 행위 그러니까 본인들이 더 이득을 가져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이익이 덜 가게 하기 위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이 행위를 기점으로 이를테면 설계를 변경했다든지 그런 행위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전후로 이런 설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기 전에 얻었을 이익과 후에 얻었을 이익의 차액이 사실은 배임죄의 어떤 범죄 액수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좀 정교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만연히 전체적으로 얻었을 이익의 공사지분 갖고 있는 절반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배임과 관련해서 액수 특정 등등과 관련해서 법원 단계에서 상당히 공소유지가 어려울 겁니다. 공소유지 쉽지 않을 거다. 예. 이 배임에서 공소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은 뭐 대부분의 법조인들 생각 같아요. 예. 그래서 검찰이 배임을 고집한 이유는 어딜까? 이런 생각이 기소를 할 드는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해요.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예. 알겠습니다. 이 50억 클럽은 어떻게 됩니까? 자, 빠졌어요. 싹 다 기소에서 빠졌다. 싹 다 예. 빠져버렸고요. 실제로는 좀 추징 보전이 이게 뭐냐면 혹시나 나중에 뇌물죄가 확정되면 그 돈 빼돌릴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상으로는 소명이 됐다고 봐서 법원에서 추징 보전을 확정해 줬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에서 빠졌거든요. 법원은 된다는데 검찰 수사는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가성 그런 부분 같아요. 하나는 본점도 갔고 각상도 씨 작택도 들어갔는데 뭐 유력한 증거들은 지금 확보를 못했던 걸로 보이고 만약 증거가 확보가 안 된다면 말선 수재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 말고도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지 다른 뭐 건순일 뭐 다른 사람들이 문제된 사람들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뭐 특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네요. 네. 상황이 배임도 그렇고요. 예. 이 50억 클럽도 좀 문제가 되니까 예.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예.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당시 주인 검사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부실 대출 보고서를 확보했는데도 수사하지 않았다. 대장동 부실 대출 건 이외에 다른 건은 이 건보다도 금액이 적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다 수사를 했는데 이것만 안 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는 수사의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1,000억 원대 대출이 일어난 걸 보지 않았던 거다라고 해명하는 게 지금까지의 윤석열 후보의 변명이었는데 사실 대장동 부실 대출 보고서가 있었다는 거고 이 핵심은 조모 씨라는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민간 개발업자에게 1,100억 원대의 대출을 일으킵니다. 예. 그리고 10억 원이 넘는 돈을 뒷돈으로 챙겼는데 이후에는 4년 뒤에 수원지검에서 구속 기소가 되고 실형이 선고가 됐죠. 그런데 그 4년 전인 부산저축은행의 비위를 수사하던 윤석열 당시 주인 검사가 왜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조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검이었기 때문인 건지 그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파악하고 들여다볼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 다만 이것도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예. 수사 범위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거 물타기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귀신 그래서 작전이라고 사실은 100여일 남았거든요. 대선이. 이거 수사 범위 확정 기간 확정해서 엄청 줄다리기 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다고 하더라도 하는 것 양당이 합의 본다 하더라도 예. 이런 거 결정하는데 사실 어렵다 자, 생각이 이게 이제 듭니다. 수사 범위잖아요. 네. 여야가 특검합시다 해놓고는 수사 범위 가지고 또 지리하게 그렇죠. 공방을 할 테고. 최소 2달 갑니다. 지금 뭐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이것도 함께 하자. 네. 국민의힘은 안 된다라고 예. 할 거고. 두 번째는 어떤 특검을 하느냐. 그렇죠. 네. 상시 특검이냐? 상설 특검이냐? 상설 특검이냐 지금 예, 한시적으로 하느냐. 보통 특검이냐. 뭐 그런 문제 있고. 근데 그게 왜 문제냐? 특검 할 수 있는 사람이 검사죠. 그렇죠. 누가 추천하느냐 그 문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서로 못 믿으니까 네. 그런 문제가 또 지리하게. 하나는 또 특검 기한입니다. 기간도 마찬가지. 며칠 동안 하느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양당 한다고 해봤자
합의 안 될 거를 양당 다 알 것 같아요. 이게 합의 안 되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10일 남은 상황에서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대선 전에 어렵겠죠. 결과가 나기 결정이. 어려운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주요 쟁점 이걸 어떻게 협의하는 여야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법적의 생각이란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